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고대사에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과정, 교재는 34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압축정치사. 자, 이 단원에서는 뭐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숙지한다기보다는 시대별 어떤 흐름, 순서, 사건의 순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하시면 이 단원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가볍게 푸실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4쪽. 자, 시대별 주도권 흐름이죠. 4세기, 5세기, 6세기. 딱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보셔도 여러분들 느낌 딱 오시는 거죠. 바로 뭡니까? 어느 나라가 시대별로 주도권을 장악했느냐. 사실 이것은 뭐와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한강 유역을 장악을 했다. 한강을 장악했던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강 유역을 장악했던 첫 번째 순서 4세기 때의 여러분들이 어디예요? 근초고 왕이죠. 그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백제, 그 다음에 5세기 때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래서 고구려, 그 다음에 6세기 때 진흥왕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뭐 앞에서 공부를 했고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그러나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바로 나제 동맹이 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진흥왕은 싸움은 잘했는데 뭐를 잘못한 거죠? 외교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역사 공부에서 느끼셔야만 됩니다. 총칼로 하는 전쟁보다 더 이 큰 전쟁이 바로 말로 하는 전쟁이에요. 이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제 동맹이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의 무슨 동맹? 여제 동맹이 결성된다라는 거죠. 여제 동맹이 결성됩니다. 그럼 백제와 굉장히 가까웠던, 어떻게 본다면 백제의 꼬봉이라고 불리웠던 외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저 북쪽에 돌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무슨 세력? 남북 세력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남북 세력 고립이 된 신라 고립이 되어 있죠. 어디 갈 동네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행히 그래도 진흥왕에 의해서 한강 유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당항성이라든가 이런 서해안 루트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중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마침 중국 같은 경우는 남북조 시대라는 혼란기, 분열기를 끝내고 수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통일을 해버렸죠. 중국을 통일했죠. 근데 수나라가 금방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나라,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신라까지 이렇게 해서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 간의 어떤 대결 구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딱 느낌에서 딱 보시겠지만 6세기 중반 이후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더 오히려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국가적인 위기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북 세력 때 이제 동서 세력들 간의 대력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굉장히 이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외교전으로 가서 수나라에게 계속 부탁을 하죠. 수나라 부탁을 하는데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굉장히 거만에 빠져요. 거만에 빠져서 수나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이제 수의 공격인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지만 교재 가로 2번에 고구려와 수의 전쟁 612년, 이게 중요한 게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수나라가 먼저 쳐들어왔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고구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 어느 지방을?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침공했으나 실패를 하죠. 그 뒤를 이어서 수양제가 113만 대군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순서별로 맨 처음에 임금인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쳐들어왔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수양제가 113만이에요. 이게 양제예요, 양제. 예. 양제.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40만의 별동대, 특공대를 쳐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연인은, 총 인원이 얼마 되는 거죠? 143만 명이 되는 거죠. 여기 제가 이제 양제라고 표현했지만 중국에서 양제라는 임금의 시호, 묘호,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은 임금들에게 적어준다라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모한 임금에게 이 양제라는 표현을 적어줍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죠. 말이 140만 명이지,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누가
우리의 문덕이 형님께서 살수대첩에서 첫 부셨다라는 거죠. 살수대첩에서 문덕이 형님이 을지문덕 살수에서 그래서 문덕이 형님이 을지문덕 그래서 이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서울의 을지로라는 그런 거리가 있죠. 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예, 다 죽었다고 거의 전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 돌아간 애들이 이제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약 6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는 역사를 여기서 마감하는 거예요. 문제, 양제 이것 끝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뒤를 이어서 이제 당나라가 쳐들어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나라도 역시 수나라가 어떻게 망했는가라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구려 화친 정책을 실시합니다. 화친 정책 서로 포로도 교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거기 교재에도 당나라는 유화 정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당나라의 야심 뭐 고구려가 한두 번 싸움을 했겠어요? 다 알죠. 뻔히 알죠. 그래서 당나라의 야심이 딱 나타나시는데 누가 등장을 하죠? 이제 이세민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당태종. 예.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임금이 된 이세민, 당태종.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태종, 이방원과 비슷하죠. 당태종이 임금이 됐어요. 이것을 당시의 최고 집권자였던 연개소문이 파악을 했죠. 그래서 무엇을 쌌습니까? 천리장성을 쌌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천리장성, 국경성 부분에 여기 쌓는 천리장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도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수화의 전쟁과 당나라의 전쟁과 거의 비슷한데 수나라 전쟁할 때는 천리장성이 없죠. 그죠? 그럼 수나라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천리장성이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이 당과의 전쟁이 있을 때는 이 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리장성을 딱 쌌어요. 쌌다 보니까 이제 당태종이 너네가 이제 우리랑 한판 뜨겠구나. 라는 속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쳐들어올 구실이 있었죠. 그 구실이 바로 뭐였냐면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이제 영유왕을 사용하고 보장왕을 옹립했다라는 건데 그것이 국내적인 고구려 국내적인 상황인데 얘네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솔직히 내정 간섭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핑계거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개소문, 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침략을 딱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영화에도 잘 나왔지만 안시성 전투에서 누가 이 만춘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 안시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양만춘이었다라는 거죠. 이 양만춘에 의해서 당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일설에 의하면 당태종이 여기에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한쪽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뼈아픈 경험도 겪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 같은 중국 대제국을 어떻게 멸망을 시켰어요. 자, 멸망을 시켜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수나라 같은 경우는 611년도에 쳐들어왔죠. 612예요. 그 다음에 당나라 같은 경우는 645년 645예요. 3자만 없죠. 그래서 1, 2, 4, 5 연도 이렇게 쉬운 연도는 몇 개 정도 이제 주워 먹으시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관심이 꺼야 되겠죠. 예, 전쟁에서 졌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누가 백제가 더 많은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기 압박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정을 한번 쭉 보시면 압박을 하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 김춘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진고 출신의 김춘추가 연개소문 고구려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죠. 그래서 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그래서 간신히 탈출합니다. 간신히 탈출해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당나라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나당 동맹을 결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백제의 왕인 의자 왕이 어마어마하게 얘가 잘했던 왕이에요. 예. 정치라든가 이 전쟁이라든가 굉장히 잘했던 왕입니다. 이 의자 왕이 대야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함락을 시켜요. 그러니까 신라로 들어가는 입구죠. 합천에 있는데 이 대야성을 함락시키는데 이 대야성의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함락시키면서 김춘추의 사위와 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시신을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김춘추는 정치적으로도 위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신라는 이제 거의 망하게 생긴 거죠. 큰일 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진흥왕이 약간의 그 외교력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군사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구려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외교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이제 당나라로 가버린 거죠. 당나라로 딱 갔는데 당나라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고구려와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니들 문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왜 우리한테 자꾸 뭐라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돌아가게 되면 김춘추는 정치적으로도 생명이 끝이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역적이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위기.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우리를 도와준다면 고구려 영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 좋다 해 라고 하면서 이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 동맹군은 소정방을 비롯해서 13만 당군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계백장군의 황산벌 전투 여기에서 이기면서 결국에 660년 660에 사비성이 함락됩니다. 백제가 망한 거죠. 그 뒤를 이어서 고구려는 언제 망하느냐? 그로부터 약 8년 뒤에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망한 건 아니죠. 그러면 왜 함락이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뒤에 지도층의 내분이 일어나요. 영계소문이 죽고 나서 장남 연남생이 당연하게 영계소문의 뒷자리를 딱 차지하게 됐는데 이것을 동생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남생이 지방 순시를 갔을 때에 연남생을 몰아내버리게 되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남생이 당나라에 투항을 하게 되면서 1급 특급 정보를 가진 실권자가 적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당나라 입장에서는 천군만마 아닙니까? 그래서 나당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평양성이 함락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부흥운동입니다. 부흥운동. 자, 백제가 망하고 나서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다시 백제를 세우자. 그래서 흑지상지라든가 복신, 독침, 왕 이런 사람들이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주류성과 임존성에서 4년간 정을 했습니다. 또, 야, 은혜의 나라, 백제가 망했다. 이때 이제 외의 왕이 여왕이었는데 오라버니의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외수군 3만 명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또 금강하고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흥운동이다라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는 건모잠, 고현무, 안승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하는데 안승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자, 이후에 신라로 망명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금마저, 익산에 금마저의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또 부흥운동을 하는데 이때에 신라가 지원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백제 같은 경우는 신라가 지원을 하지 않아요.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예, 그냥 같이 가가지고 이 부흥운동을 억압하고 못 일어나게 막아버리죠. 그러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신라가 지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당나라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당나라가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이미 그때부터 한반도를 전체를 먹기 위한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당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쪽에 금마저, 여기 금마저 있죠? 요 금마저 안승 고구려의 부흥운동이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게 금마저 중요해요. 자, 그래서 고구려의 부흥운동만 한 가지 약간의 암기 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모자 안 쓰냐고, 검은 모자 안 쓰냐고, 안 쓰냐고 이렇게 외워두세요. 검은 모자 안 쓰냐고. 그래서 이거 뭐예요? 검모잠, 안승.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고현무, 고구려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부흥운동. 자, 부흥운동이 한참 일대에 이제 당나라의 한반도 지배 야욕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백제를 통치하기 위한 기관 웅진도독부, 그 다음에 심지어 신라까지 통치하기 위해서 계림도독부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안동도호부, 원래
고구려 땅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안동 도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은 지원해주죠. 아까 보덕국을 세워서 안승을 지원해줬죠. 그죠? 자, 매소성 기벌포에서 결국에 전쟁을 벌이키는데 매소성과 기벌포, 그러니까 육전과 해전입니다. 매소성은 오늘날의 연천 지역으로 보는 거고요. 기벌포는 금강 하구 지역이에요. 결국에 당군을 격파하더라. 676년이죠. 그래서 앞으로 해도 676, 뒤로 해도 676. 자, 그러면 그 영토가 어디냐? 대동강에서 원산만 그 지역까지다라는 겁니다. 대동강에서 원산만 지역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동강에서 원산만 지역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 바로 정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한계는 뭐예요? 불완전한 통일이죠. 완벽하게 통일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외세를 끌어들여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계나 그러나 의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 의의가 바로 뭡니까? 외세를 끌어들여서 했습니다만 결국에 그 외세를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통일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가 삼국 통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고구려가 삼국 통일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이 중앙집권 국가 이 고대 국가사를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고구려는 영토는 거대합니다만 영계소문 사후에 이미 제대로 된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층의 내분이 일어났고요. 백제는 뭐 더할 나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신라가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었던 나라는 신라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당나라의 완벽한 그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더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우려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교재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통일 과정들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당 동맹, 그다음에 집사부 강조, 백제 멸망, 그다음에 웅징도덕부, 그리고 이제 무열왕 죽고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백강 전투가 있습니다. 백강 전투가 바로 이제 일본 애들이 수군들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400여 척이 침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계림도독부 설치하게 되고 고구려 멸망이 있더라.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당 전쟁, 오골성 전투, 선제공격, 오골성 선제공격. 이것도 알아두세요. 오골성이 어디예요? 오골성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잠깐 지도를 보시면 앞에서 이쪽이 오골성이죠. 이쪽이 오골성이죠. 이쪽을 어떻게 합니까? 선제 공격을 했다. 누가? 신라군이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거는 힘도 약한 신라가 어떻게 선제 공격을 했느냐? 치고 빠지는 전략을 썼죠. 그래서 선제 공격을 딱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이근행이 이끄는 당나라 주력 부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문무왕이 싹싹 비는 편지를 보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선물도 보내고 또 당나라가 쟤들 겁먹은가? 응? 겁먹었네. 쫄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근행의 당부대 침략, 신라 사제후 축성을 했다. 이 당부대를 말갈군하고 같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죄한 다음에 성을 쌓고 나서 또 당나라 부대를 쳐요. 그래서 유인계가 또 쳐들어옵니다. 유인계가 쳐들어오는데 자, 여기에서 4만의 당군을 어떻게 합니까? 대승을 거둡니다. 크게 승리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또 명장인 서린기가 또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서린기가. 이때 서린기가 쳐들어왔던 거는 바로 뭐냐면 당나라가 서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었는데 서쪽으로 진출하는 병력들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진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결국에는 신라가 압승을 거두었다. 매수성과 그 다음에 기불포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결국에는 당군을 몰아냈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한 거죠. 자, 여기 지도 보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지도가 늘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면서 그냥 그리지 않아요. 대충 그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요 경계 라인을 한번 보시고 살짝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래서 조금 들어가죠.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 신라의 삼국통일의 영토가 바로 여기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절대 여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긴 청천강 지역이에요. 청천강. 이 위가 이제 압록강이고, 그래서 대동강에서 원산만. 나중에 이제 왕건이 북진 정책을 하게 되면서 신라가 고려가 이 정도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대동강에서 원산만 지역까지 삼국 통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의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까지 보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지도 한번 보면서 강조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 대동강에서 원산만, 절대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가 고대 국가사에서 삼국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또 한번 힘차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